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외교원장으로서 인터뷰했던 게 예. 엊그제 같은데요. 진짜 엊그제 같습니다. 예, 여의도에 입성을 하셨네요.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때는 전혀 이렇게 정치계에 들어올 느낌이 없었는데. 네, 저도 없었고요. 예. 사실상 공직이라고 하지만 조금 전문가적인 위치잖아요. 예, 예. 외교원장이라는 것이 네네. 여전히 강연하고 정책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팬데믹 한 2년까지 겹치면서 제가 뭐 공직을 했다는 느낌 별로 사실 크게 없습니다. 네. 오히려 비슷하게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였으니까. 예. 실제로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으면서 책을 3권이나 냈거든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여의도 들어와 보시니까. 예. 제가 여기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외교에 대한 걱정이었고, 사실 제가 강연하거나 연구하거나 또 자문은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접적이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 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좀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제가 나이를 먹는 것도 있지만 예. 제가 강연을 다닐 때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공통된 질문이 이거였어요.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다른 것과 달리 외교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거 아니냐라는 제가 그 질문이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게 제 이 생각을 지배했고 실제로 막 그것 때문에 좀 몸이 약간 아프게 됐어요. 턱관절에 이상도 오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제의를 받고 좀 극적으로 이 조급함이 제가 정치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영을 그 전에 이제 몇 번 인터뷰하고 나서 쭉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저희랑 인터뷰할 때는 어떤 면에서 항상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네네.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강의라든지 인터뷰에서 보면 아주 센 발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윤석열 외교가 굉장히 위기로 몰고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것을 표방하고 하는 정당에 들어왔고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제일 앞에 내세운 정당에 들어왔고 그것이 또 일치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강경하게 보이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가 영역에서 가능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장층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게 무너져서 대한민국의 어찌 말하면 좌표를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도 외교야말로 오래된 전문가의 경륜과 지혜가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 그럴 때는 어느 때는 저는 북한을 보면 오히려 그 점에서는 부러울 수도 있더라고요. 외교 영역에 오랫동안 축적된 분들이 하기 때문에 외교란 것은 수를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는 전문가 이상 잘 볼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외교에는 여야가 없고 또 이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야 된다는 말이 맞으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나 중국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념을 결정해버리고 분열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조차도 사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당이 입다물을 할 때 쓰고 그렇죠. 정부가 야당이 무조건 지지해라고 쓸 때 정치화된 용어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외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정치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 의원님의 지혜와 경륜이 필요한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여야가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재집권에 성공했고요. 근데 트럼프 이기는 1기보다 더 막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원을 공화당에서 다 석권한다는 거 있고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지난번 대선까지는 접전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기 트럼프의 완성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샤이 트럼프의 존재라든지 트럼프의 존재가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있다는 걸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실패를 했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뭐 계속 트럼프 박빙이겠지만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박빙이라는 예상조차 틀렸죠. 예. 그거는 지난 8년간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정한다고 계속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대답을 잘하니까 전화를 잘 받고 트럼프에 대한 이 소리 높여서 트럼프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반대를 하니까 이게 자꾸 과대표되는 거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샤이 트럼프의 지지층이 나오는 거에 가중치를 주면서 균형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여전히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에 다시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편견이 사실 작동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박빙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이 둘로 나눴습니다. 매우 자기 여론조사도 이념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ABC라든지 CNN이라든지 그 뉴욕타임스는 진보적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건 대부분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이긴다였고 라스무센이나 이 아틀라스 인텔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꾸준히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거든요. 결국 자기 이념의 기대치가 반영됐던 것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정치에 저는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든에 대한 불만이 이 국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이든을 이어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차별화에 실패했다. 아, 해리스가? 네, 해리스가 예를 들어 이민 문제 없다. 이민자들 다 미국에 발전했다. 경제 성장률 세계 최고였다. 이런 얘기가 이 정부를 반대하는 민중들을 화나게 한 거죠. 그리고 주로 트럼프가 집중한 것은 이민이나 민생 경제가처럼 바로 현안인데 이 해리스는 여성들의 선택권이라든지 낙태권이라든지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인데 미국의 민중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이념놀이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러스트벨트의 흔히 말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들이 본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의 그 트럼프 지지를 갖다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데 이번에도 초기에 해리스 등장하고 나서 보면 러스트벨트에 다 해리스 우세로 많이 점쳤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안병진 교수가 또 미국 전문가인데 그 친구도 그 화이트 워킹 클래스는 여전히 트럼프일 건데 저라는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저보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해리스가 바이든을 넘지 못했던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2기 집권을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점까지도 짚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과연 자기 스스로도 파시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으로 두 번째 뽑았다는 사실. 이건 민주주의의 종말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세계 질서가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퇴조하고 극우적이고 민족주의고 또 매우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래서 막 혐오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자유주의고 민주주의 질서는 쇠퇴하는데 그걸 대체할 협력적이고 평화로운 질서가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각국이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일종의 파편화라 그러거든요. 이 파편화 질서가 지금 만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한국 뭐 포함해서 상당히 스트롱맨에 의한 이 권위주의적 경향을 지닌단 말이에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던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조차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한번 완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걸 미국을 통해서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우선주의는 3종 세트입니다. 그냥 미국 우선주의 하면 사실 해결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는 자기 국가의 우선주의라는 걸 포함하잖아요.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물론이고
두 번째는 여기 인종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인 인종주의 또는 백인 민족주의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이 유색 인종한테 자기들의 미국을 일으킨 백인 중심 또는 크게 얘기해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이 여기서 약화에 대한 도전,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결집. 아까 말씀 백인 노동자들도 이념적으로는 민주당이지만 여기에도 훨씬 그 이민 문제, 난민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시무시하네. 무시무시한 겁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우선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인이 의회 제도나 미국의 제도 같은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행정명령이나 대통령의 영을 통해 가지고 지배하는. 일기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는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 트럼프 우선주의. 근데 이 총합은 바로 미국 민주주의 후퇴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이거 금방 말씀하실 때 제가 속으로 전율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제 80년대 초학번인데 8일학번 우리 때만 하더라도 82학번입니다. 비슷하네요. 미제국주의 한 기획 지금도 늘 그거 하는 우리가 그거를 애써 부정하고 극복했다고 늘 생각하면서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미제국주의가 바닥에 깔려있다 생각하니까 전율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미국이 다른 제국주의와 구별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땅을 정복해서 착취하는 짓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간접 지배를 하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로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이고 미국의 패권이 이렇게 오래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미국이 내세운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세계 공통이 될 만한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잖아요. 미국이 아주 강할 때 팍스 아메리카가 강할 때 관용, 톨레란스도 생기는 때 미국 자체가 지금 그 절대적인 이 패권이 약해지면서 미국의 본심,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위기의식이 미국을 매우 편협하게 만들고 그거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다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국주의 모순 때문이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민낯이 드러났을 때 그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 무서운 전쟁에 의해서 그것이 한 단계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해결도 또 끔찍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나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반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반 세계화 또는 다른 말로는 고립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거래적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한때 일기 때 같이 했던 네오콘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네오콘들은 전 세계를 이 악과 선과 악으로 나눠서 악을 멸절해야 되고 거기에는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란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들과도 사실은 안 맞죠. 오히려 그래서 일기 때 실패는 폼페이오나 볼턴 같은 네오콘 때문에 망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을 다시 등원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등용시키지 않을 거라고. 볼턴 트럼프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더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자기 4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예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향후 2기 때도 그나마 다행한 것은 전쟁은 미국의 자원을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결코 미국한테 이기되지 않는다는 점 우리한테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도 바로 끝내겠다고 얘기하고 종전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착하거나 평화의 애호자가 아니라 이게 미국의 이익이 되고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약간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국립외교원장으로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럼프 일기 그때 그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이 시기지만 우리가 이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우리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대해서 정말 예를 떠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저는 이게 우리가 친중이냐 친미냐 또는 균형 외교라는 건 매우 잘못된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 정부도 중국과 미국을 똑같이 대한 적이 없고요. 그러는 순간 망합니다.
똑같이 대한 똑같이 거죠?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균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 오히려 진보 정부들은 반미라는 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친미 정책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도 중요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는 정도지 이거를 똑같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좋은 뜻으로 균형 전략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오염됐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도 사실은 균형 전략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어디서 차이가 보였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는 한국과 이익이 안 맞았을 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좀 자율성을 발휘했던 거고요. 그 정도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을 오히려 이 보수 쪽에서는 그게 반미다. 한미동맹을 흔들린다. 이렇게 과장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와 2021년이죠. 5월 21일에 한미 공동성명이 지금까지 한미 공동성명이 최고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등장하면서 한미동맹을 망가뜨린 문재인 정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미국한테 친미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게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호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게 바이든 정부에게 엄청난 대미 투자를 하고서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또는 반도체에서 우리가 얻어낸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대미 투자에서 우리가 거의 선도국가라는데 이제는 선도국가뿐만 아니라 200조가 넘는 투자를 받았는데 한국이 140조 정도를 냈습니다. 한 나라인 한국이 5대 기업이 배터리, 반도체 그냥 미국에다가 거의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 거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걱정이 되느냐? 그나마 신사적이었던 그리고 그나마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이든한테도 우리 이익을 못 챙겼는데 훨씬 거칠고 동맹이 미국의 이익을 빼앗아간 무임승차라고 얘기하고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트럼프를 어떤 맷집으로 지켜낼 것인가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중요한 게 주한미군의 가치를 우리가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걸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시킬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다들 그러던데. 관건이죠. 예. 그럼 자 동맹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위 바이든이나 민주당 정부는 혈맹이라든지 가치 동맹이라든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동맹을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혈맹이나 이런 가치가 아니라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아시아 대륙에서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과의 동맹이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필요하다. 현실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는 이 둘과도 다릅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거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필요해. 근데 그거 무시하고 한국이 미국 시장을 이용하고 안보를 미국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자기 돈을 들여버리는 무임승차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빼든지 아니면 돈을 네가 대라. 철저하게 거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압박이 더 커지죠. 네.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네네. 제같이 감정적 공을 탁 들으면 그래. 주한미군은 너한테도 필요한 거 아니냐? 대중국 관계에서 동북아에서 네. 너 위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래 감축한다면 하자. 왜냐하면 현재 지상군 중심의 이제는 전쟁 개념이 아니니까 컨셉이 아니니까 2만이니까 한 10,000명 줄이자. 좀 이렇게 대차게 나가면 어떨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일종의 한미동맹은 신화화되어 있거든요. 신화화. 그러니까 이걸 감축하거나 줄이는 거에 대해서 특히 보수 정부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이 스스로도 약해진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트럼프는 트럼프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죠.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물론 이제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쉬워질 건데요. 그러나 상하 양원의 많은 의원들은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에 그렇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미일 동맹은 그 공군과 해군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한국군은 아주 오래된 전쟁 개념으로 미 보병이 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0명 정도 또는 반으로 줄이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해공군, 전략무기 중심으로, 그다음에 해구산 중심으로 재편되면 그러면 미국도 경비 낮아질 건 아니냐. 네. 오히려 그렇게 재편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전문가들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거는 미군 철수나 미군 감축을 이 정부가 그런 걸 갖고 딜할 정도의 자신감이라든지 그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당장에 아마 미군 그 유지 비용 뭐 분담금이요. 분담금 10배를 100억 달러 예. 뭐 이렇게 우는 나오고 하는데 그 충분히 지난번에도 뭐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에도 그랬었는데 네. 저는 얼마든지 그 요구할 수 있고 그 협상의 딜하는 사람이니까 딜은 처음에 뭐 세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리 깐 거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 IRL 인플레이션 간축법도 뭐 폐지될 전망이다 이러기 때문에 안보 경제 전체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재편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혼동을 줄 것이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보실 때 자 우리 외교부는 계속 이어져 온 외교부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전망을 외교부에서 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특이하게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공약 실천율이 1위입니다. 문제는 하면 안 되는 공약까지 해서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 바로 해버렸죠. 이란과 핵협상 그냥 막 해버렸죠. 그다음에 한국과 FTA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그다음에 멕시코에 장벽 세운다는 것도 완성은 못했지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을 향해서 25% 관세 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약을 실천한 대통령이 없을 정도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뭐냐? 특히 재선에 우려가 없는, 재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번 임기에서 약속했던 걸 다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특히 분담금은 의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행정명령입니다. 소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이번에 그걸 대비해서 미국과 잘 합의해서 트럼프의 임기를 지나치는, 다시 말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이미 합의했다. 그게 이제 한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거 바꿀 겁니다. 쉽게 바꿀 거고 압박할 거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서 한 2년 동안 합의가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그 합의가 안 된 거를 이 한미 간의 갈등이 생길 때 매티스라든지 맥메스터 같은 사람들이 현실주의자, 다시 말해서 한국이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계속 좀 자제를 시켰고 또 문재인 정부는 뭐냐면 대신에 무기를 더 사주는 방식으로 그 압박을 이겨갔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정부가 그런 미국과 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FTA입니다. FTA는 그 당시에 한 250억 불 정도 우리가 대미 흑자를 보여서 트럼프가 화가 나서 그러면 한국에게 관세 때리기 전에 FTA 바꾸라 했고 바꿔줬습니다. 근데 지금 510억 불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지고 있는 적자가 510억 불이에요. FTA 또 바꿔야 될 거고요. 트럼프가 공언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를 가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에게도 관세를 때릴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키예프에서 그러니까 대외정책연구원에서 계산한 것이 우리가 무역 손실이 수출 손실이 거의 200억에서 400억까지 갈 수 있다. 400억 불까지.
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세 번째가 말씀하신 IRA예요. 네. IRA는 우리가 미국한테 트럼프 바이든한테 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빨리 지으면 미국 기업과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데 꽤 이 러스트 벨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장에 투자된 곳이 어떤 곳이냐면 대체적으로 텍사스, 조지아,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공화당 지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IRA 자체를 완전히 날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은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정부 차원에서는 좀 일부는 보전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 역시 위기는 위기입니다. 자, 그 대북 관계입니다. 네. 이 흔히 말하는 통미봉남. 네. 그리고 본인은 세계 그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다. 트럼프가. 네. 그러면서 뭐 혹자는 아마 그 내년 초에 김정은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일기와 달리 그 북핵은 더욱 더 고도화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가 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 우리 의원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자기가 공언했던 것들 대부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기 때 하노이에서 실패한 것은 볼턴이나 폼페이오 같은 사람들을 내요건 때문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을 불러서 뉴욕 양키스가 야구 구경하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친서를 교환할 정도로 좋고 나는 그를 그리워하고 그는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손을 내밀 거라고 봐요. 근데 시기와 어떤 제안을 할 건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급한 거는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를 짓는 게 제일 우선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게 지나면 말씀하신 내년 초는 좀 빨라도 내년 중반부터는 아마 대북 접근을 할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일단 하노이에 된 그 기억이 트라우마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그 끝나고 나서 최선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비핵화에 대한 기회를 이보다 좋은 기회를 못 얻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의 기억이 일단 북한으로 말미암아 덥석 물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선뜻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때보다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화되어 있고 게다가 미러 관계나 미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꽤 높아져 있고 그렇죠. 특히 미국과의 북러의 관계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타개하려면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앵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정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겠죠. 하노이가 부분 제재 완화였잖아요. 그것도 안 들어준 거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북한이 제재 완전 완화 또는 제재 해제 플러스 이 지금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일부 또는 잠정적 보유를 인정하라는 정도가 아니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트럼프의 역량에도 달려있고 트럼프의 의도에도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정도로 양보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협상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주면서도 자기가 이겼다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짧게 이거를 이제 요약하면 시도는 하겠지만 이것저것 완성하고 결실을 맺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도 그 북한이 미 대선 6시간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ICBM 발사 등으로 이제 무력으로 존재감을 가시했어요. 그런데 북의 그 ICBM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미국에는 좀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게 위협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실제 위협도 중요하고 위협 그러니까, 인식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실 건데요. 트럼프는 최근 그 문재인 정부 때 뭐냐면 북한한테 이걸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장거리 ICBM은 포기하고 그러면 전술핵 무기는 이제, 허용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 걸 사실 문재인 정부가 반대를 했죠. 그거는 미국을 위협해서 빠져나가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술핵 무기는 두고 전략핵 무기나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은 교환하는. 그렇게 되면 한국이 여기서 배제되면 이건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거 오히려. 그리고 한국은 대북 강경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미가 직거래를 하면 우린 소외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그 위험은 더 커졌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북이 우리한테 어쨌든 그때 문재인 때와 달리 적대적 이국가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이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 통일을 이제 그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국가는 존재하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이제 우리는 그걸 애써 부정하면서 어쨌든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이야기하고 나가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현재 북은 북대로 자기들이 미국이며 국제사회며 관계를 하도록 인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뭐 저는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김정은이나 임종석 씨나 둘 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저는 현실과 민족이라는 명분을 어느 정치인이나 심지어 김정은이라고 해서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없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는 이중 정체성이 운명입니다.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민족이 아닌 것도 아니고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아니는 거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유혹이 있겠죠. 그냥 민족 치우고 따로 살자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중 정체성이 불편하거든요. 특수관계와 보편관계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명박 때도 통일부 없애고 외교부에 소속시키라. 이것도 다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반대로 진보에서도 그냥 오히려 이 현실을 부정하고 민족이라는 하나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는 민족의 천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명분은 누가 떼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북한 스스로도 이 이국가적인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따로 살자.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젊은 사람들도 그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따로 살자고. 그래서 분단이 차라리 통일보다 낫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분단과 평화로운 분단과 나쁜 통일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단 상황이 좋다고 누가 확정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 통일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협이 없어집니까? 따로 살면? 아니죠. 남북은 따로 살아도 따로 해도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적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단은 따로 살면 서로 평화로울 거라는 잘못된 전제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쁜 통일과 좋은 분단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단을 최종적 결과물로 확정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당선은 예측했다는데 이에서 그냥 조금 단순하게 우리 이 의원님한테 한반도 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당선이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그런 분들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참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한국의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진보고 하나는 보수예요. 진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바이든, 해리스로 갔더라면 그냥 북한 문제는 전혀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라서 거의 방치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적 그러니까 뭐라도 사실은 이 상황을 뒤집고 그래도 그러니까 한번 흔들어 줄 사람이 바이든이니까 차라리 흔들어 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저 반대쪽에서는 핵무장론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면 북한하고 딜하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가 참 특이하게도 저 이념적으로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건데 이게 좋은 쪽만 바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라고 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키기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요. 과연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까 같이 이 북한의 핵을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게 미국 사회나 세계에서 가능할까? NPT 체제가 무너지는데 가능할까는 문제가 있고요. 핵무장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핵무장을 용인하는 게 가능할까? 그러면 NPT 체제 다 무너집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죠. 그거는 트럼프가 그야 거의 뭐 매드맨, 그 광인의 전략을 어디까지 물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둘 다 좋은 쪽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핵무장론이 나올 때 진보 보수를 다 취재보고 전문가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그 양쪽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핵 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받아내는 거. 예.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이다. 면서 양쪽에서 다 이거는 우리가 협상 카드로 미국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치하더라고요. 예.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비핵주의자고요. 핵을 가지고 싶어하는 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우리도 핵무장하게 하자는 이 대중들의 그 뭐랄까요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나 또 생각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명분이나 당위성이나 현실성에서는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 핵 비핵화나 북한 핵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오늘날에 이만큼 이뤘는데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일단 우리가 대외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장벽을 생각한 사람들이 핵처리 직전까지 지금 일본 유형입니다. 일본은 재처리가 가능하고 이게 풀리기만 하면 6개월 안에 1000개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했던 핵 잠수함조차 저는 바람직하다고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양 해군에 투자할 정도로 기회비용을 거기에 쏟아서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 더 강국이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의 원자력 핵잠수함 없이도 충분히 삼면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디젤 잠수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원자력 핵 잠수함을 가지는 문제나 재처리 가지는 것은 오히려 전체 이 현상의 비핵화라는 합의된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 저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일 KAI 미래에 대해서 국회가 뛴다 하는 포럼을 저희들이 내일 개최합니다. 대회의실에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취재도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AI 분야에서 세계 각국이 다 나서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이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게서는 그 나라의 우리나라를 취재하면 외교부 차원에서 AI 문제를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한 문제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교부가 이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외교부가 이 경제 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천병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부터 통상교섭본부도 외교통상부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다시 외교부로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외교부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산업통상부 때 뺏기다시피 했거든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외교통상부로 다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부 인식이 문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AI뿐만
근데 지금은 외교부가 오히려 이 대통령실에서 전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에 전락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기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다변화시키는 통상과 AI까지 이런 것들을 품어서 우리나라 사실 외교 경제로도 먹고 사실은 외교 이 지정학이 몰려오는 이 시대의 격변기에 외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인재들이 오히려 점점 더 유출돼 간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옛날에 외교부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왔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외교부가 이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보다 외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 역량이 펼쳐지기보다는 오히려 의정 같은 것에 의정도 중요하지만 의정 같은 데 머무르고 그다음에 이 안보실의 실행기관 정도 또 정치색을 타서 뭔가 이게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고생하죠. 거기에다가 국가적인 보람이나 비전 같은 것들에 만족감을 못 얻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퇴사합니다. 실제로 중도에서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조카도 이번에 외무고 씨가 최종만 남았다는데 굉장히 자조적인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퇴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이게 그냥 단순한 경제 문제로만 볼 수가 없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이 한미 관계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전쟁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런 스탠스를 갖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지금 대중 흑자가 적자로 지금 바뀌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쩌 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고 버릴 수 없는 나라 아닌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이게 북방 정책에 의해서 세계 반가 수교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뒤로 물러서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까 한미 관계와 또 다르게 이 중국 관계는 중재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데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은 또 외교의 하나의 합의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합의된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발전에 특히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탈냉전 직후잖아요. 거기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엄청난 발전만 얘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이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 바로 북방 정책이고 세계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설픈 가치 외교나 이념 외교가 다시 들어오고 저는 그 냉전 부활이라고 보거든요.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 물론 미중의 신냉전 이 기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훨씬 더 실용과 실익에 의한 외교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균형을 지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미국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지만 중국을 관리하고 러시아를 관리하는 최소한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한국이나 일본의 우파 정부들이 이 외교를 꼭 전쟁처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하게 하면 그래서 제가 정치에 들어서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적과 아군이 확실하고 이게 흑백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네오콘들처럼 근데 외교는 회색이에요. 외교는 적국하고도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군, 우호국이나 동맹국하고도 치열하게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로 표시하면 회색이에요. 그래서 외교 옵션은 많아야 되고 다변화되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철저하게 친미 친일 외교, 진영 외교만 해왔잖아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런데 저는요, 1970년대 한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보가 경각에 있고. 그때는 미국에 줄 서는 것이 정답이었지만 지금의 우리의 위상과 국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지금 정부는 매우 낙후하고 옛날식의 냉전적 관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관계 최악이잖아요. 최악입니다. 네.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자꾸 파병에 뛰어들 때가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우리가 주요 국가 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식품까지도 사실은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대러 경제 정도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진 위치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러시아도 이 부분은 수용합니다. 한국이 비우호국이지만 대러 경제 정도는 가지고는 한일 관계를 파탄내지 않는다고 러시아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살상무기나 파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일 관계 파탄.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네. 제발 제가 부탁을 기다리라고 지금 파병하고 살상무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국민들도 85%가 반대하는 것인데 이런 진영 외교나 가치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빨리 그거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기를 하게 돼 버리면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하고 난 다음에 선을 넘고 나서 한일 관계가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네. 전쟁은 끝났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대일 관계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일본과의 외교의 바탕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다행히 기시다 총리가 물러난 거는 한편으로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재정립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정부의 한일 외교 어떻게 좀 재설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부가 내세우는 몇 가지 외교적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에도 최고가 한일 관계의 정상화이죠. 그렇죠. 그걸 미래지향적으로 바꿨다. 그렇죠. 그 바탕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개선했다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는 이 과거사와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한일 관계를 연결한 게 아니고 아베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는 투트랙으로 가자. 예민한 부분은 전제 조건을 삼지 말고 차차 해결하고 예민하지 않는 부분,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상으로 가자 했는데 오히려 아베 정부가 과거사나 위안부 합의 파기를 들고 와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관계로 갈 수 없다는 게 아베의 노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싫어하는 과거사 문제 이걸 매듭을 우리가 해결해 줘 버려야 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친일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이 굴욕적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우파는 외교에서 한번 이 주도권을 잡으면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나 교과서 문제나 다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이 믿고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해결한 것에 대해서 흠결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일본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구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일본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한국은 일본의 편을 들어야 되는 오염수라든지 사도광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 개선이냐가 외교적으로는 중요하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시다나 바이든 정부의 가치 동맹이 지금 이제 바뀌는 직전입니다. 이시바로 바뀌고 미국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던 한미일의 동맹은 포기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지금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과 이 문제는 계속 우리의 주장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한일 관계는 하고 하는 그런 방식에 저는 옮겨야 하고 오히려 트럼프는 등장해서 한미일의 이런 동맹화는 오히려 느슨해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지난 2년 반에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외교 노선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외교 안보 정치의 중심에 김태호 네네. 그 안보실 차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보실 1차장입니다. 1차장이죠. 그 요즘 뭐 공공연하게 이름이 거론되니까 네네. 저도 이름을 쓰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네, 맞습니다. 쭉 그걸 맡아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바뀌려면은 김태호 안보실 차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네네. 인적 쇄신, 네네. 이 변화 쇄신이 필수적이니까. 네.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제 공개가 됐지만 저는 뭐 그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핵심 브레인이고 사실상 전체를 하는 아키텍트라 그러잖아요. 건축가란 말이에요.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친일, 친미, 반중, 반러 정책을 다 해왔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 기획하고 물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임이 어마어마하게 대통령뿐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신임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파병 문제도 국방부나 이 외교부는 배제되고 국정원과 안보실의 합작품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도 총선 이후에 대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처럼 외교 정책도 그렇게 돼야 그것이 우리한테 외교 정책의 노선을 전환한다는 걸 다른 나라에도 표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적 조사에서는 사실 없이는 그 외교부의 주도권도 없는 것이고 국방부의 주도권도 없는 것이고 이 지금까지 이 진영 외교라든지 가치 외교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김태호 1차장은 매우 반공주의적이고 반중적이고 친미적인 걸 갖고 있거든요. 그분의 학문의 이력이나 지금까지의 글이나 그분의 스승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는 뭐 그리고 지금의 정책까지 그러니까 그 인적 쇄신 없이는 변화가 없겠죠. 그게 본인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근데 아니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신임이 이 대단하고 또 대통령의 사고 자체가 뭐 영향을 받아서 대통령이 사실 보면요. 윤 대통령은 보통은 대통령 되기 전에 좌에 있던 사람도 중간으로 좀 오고 우에 있던 사람도 중간 옵니다.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적이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더 우로 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보십시오. 이 정도 우파가 극우 우파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그거는 주변의 유튜버들이나 극우들이나 김태호 차장 같은 사람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중간으로 수렴하지 않고 우측으로 더 가는 대통령은 저는 최초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외교 전문가로서 오늘 주옥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정치에도 제가 한 말씀만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 그 대한민국의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보실 제1차장 문제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면은 변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그만큼 총선 이후에도 쇄신 변화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 지적을 했는데 담화를 지금 이게 총평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담화를 지켜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참 어이없다. 오히려 한편으로 좀 당혹스럽다.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 외교원장으로 계실 때, 교수로 계실 때 하고 국회의원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담화를 봤을 때. 뭐 현실 인식이나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의 자격이라든지 자질이 의심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전격적으로 부상해서 대통령이 되셔서 그런지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대통령의 학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위치에서 수많은 정보와 그걸 하면서 자기를 갖춰가는 그래서 특히
보통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잠 못 자고 학습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온갖 정보를 다 접하면서 자기 나름의 정보를 해야 되는데 초기 6개월. 그렇죠. 예. 저는 대통령이 아주 단순한 이념이나 진영이나 또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책적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완성된 시야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정치에서의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정당 정치나 국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라인이나 이런 것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대외 정책도 그냥 한일 관계 좋아졌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생적사 사적생이 왜 침략자에 대항해 가지고 돕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매우 사견에 가깝고 임기응변이나 또는 매우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복잡한 국제 정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저는 자질 문제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만세지탄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대통령한테 지금이라도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맷집이 되려면 저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뭔가 이념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복지, 국가의 이익이라는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제대로 쓰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볼 수 있고 그러려면 그 이념적인 기초에서만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조언했던 사람과 반대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결국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은 붕괴할 것이고 러시아는 망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 있어서 이 쇠퇴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게 사실 다 편견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반대쪽의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에 조선 책략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을 믿지 말고 뭐 러시아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좀 국민들한테 혹은 함께 의정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우리 외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의 시기가 대격변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질서가 붕괴가 되고 또는 쇠퇴하는 가운데 다음에 보이는 새로운 질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과도기와 위기입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보통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지리적 위치가 그 나라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이 반도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는 것이 지정학의 가장 예민한 위치입니다. 뭐 그건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대륙과 사이에서 우리가 희생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많은 대부분의 역사가 사실 그런 침략에 희생이 된 적이 많은데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5, 6위 수준이고 경제력이 11위, 12위 수준이면 이것이 과거의 로마 정도는 안 되지만 다시 말해서 이탈리아 반도가 양쪽 세계를 정복할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둘 사이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정도의 자율성을 발휘해야 된다. 균형이란 말보다 저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인도도 쓰고 있고요. 인도의 지금 외교는 놀랍습니다. 미국과 우방국이면서 러시아와 관계도 좋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EU도 쓰는 말입니다. 지금은 노후 전쟁 때문에 나토 때문에 친미로 기울어져 있지만 EU도 전략적 자율성, 특히 프랑스도 전략적 자율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우방이 우선이고 미국과 동맹이 우선이지만 우리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자율성을 발휘할 때는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외교의 목표고 이 혼란한 과도기에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략적 자율성. 잘하겠습니다. 그걸 제목을 뽑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